최재헌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실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첫 화면만 얼굴을 좀 보여드리는 입장에서 제가 마스크를 잠깐 벗었습니다. 아무리 녹화지만 말씀드리는 도중이라도 다들 주의하지 않은 의미에서 제가 마스크를 쓰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로 말씀드릴 주제는 북한 산성이 세계유산으로 가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고, 또 북한 산성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가치가 무엇이고, 세계유산적 가치가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무엇을 해야지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가능할 것인가, 이런 면에서 제가 한 4가지 정도 주제로 끊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세계유산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많은 분들은 세계문화유산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세계문화유산이라고 부르는 것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유산은 고유명사입니다. 일반 명사가 아니라 유네스코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를 지칭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세계유산이라고 쓰셔야 되고요. 세계유산 중에는 문화유산이 있고 자연유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문화유산이라고 쓰실 때는 세계 쓰시고 한 칸 띄고 문화유산이라고 쓰시는 게 우리말 어법에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유네스코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유산 제도 말고 2개가 더 있습니다. 하나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제도고요. 또 하나가 세계기록유산 제도인데 영어로는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그래서 줄여서 ICH라고 부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세계 무형유산을 부르는 말이고요. 세계 기록유산은 Memory of the World, 그래서 그대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세계의 기억이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우리는 세계 기록유산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는데요. 세계유산과 인류 무형문화유산은 국제협약에 바탕을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네스코 사업이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인준이 되어서 운영이 되는 공식적인 국제협약에 저촉이 되는 사업들입니다. 하지만 기록유산은 유네스코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유산과 인류 무형문화유산은 정부가 주체가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주체는 문화재청이 현재 주관부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차이점만 그냥 알고 넘어가시겠습니다. 세계유산 협약은 1972년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세계유산, 줄여서 그냥 세계유산 협약이라고 합니다만 길게 하면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협약이라고 되어 있고요. 현재까지 191개국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확장이 좀 되어서 197개국으로 늘은 걸로 여기 자료하는 제가 조금 달리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75년부터 협약이 발효가 됐고 우리나라는 88년에, 북한은 98년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17년 사이에 21개만 있는 위원국 활동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유산이 세계유산이 되느냐? 세계유산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 국가의 유산이 그 국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인류 공동의 유산이다 라고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인류 공동의 유산의 자격을 갖추느냐 할 때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갖춰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보편적이라는 말은 전 세계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탁월한이라는 말은 전 세계에서 탁월한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한 문화권 안에서의 탁월성을 갖추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하나의 컬처럴 램이라고 표현하는 문화권은 동아시아 문화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꼭 비교가 되는 것은 일본과 중국과 우리의 문화를 비교를 해야 되고요. 조금 범위를 넓히면 아시아까지 확대가 돼서 우리가 우유기를 갖추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이 중에서 탁월성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를 하시는데 보편성은 이해를 못합니다. 이 보편성이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밖에 없는 희귀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보편적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의식주와 같이 인간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문화에 대한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자,
자, 북한산 성은 성곽이죠. 성곽이 갖는 보편성은 방어입니다. 생존입니다. 방어와 생존이 성곽유산의 보편적 가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조선왕릉은 죽음에 대한, 고인돌도 죽음에 대한 보편적 가치를 갖습니다. 그러면 창덕궁은요, 모든 지배계급이 존재하게 되죠. 모든 문화권에는 룰링 클래스, 지배계급이 있어야만 지배계급의 거주지입니다. 전 세계 많은 페리스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궁궐은 지배계급의 거주지라는 보편성을 갖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현재 세계유산은 1121개가 있습니다. 자, 이 1121개 너무 많잖아요. 우리 다 이름 저도 못 외웁니다. 그래서 최근에 세계유산은 뭐로 이제 전체적인 경향이 바뀌는가 하면 이제는 등재가 아니라 보존을 해야 된다는 경향으로 바뀝니다. 특히 보존 중에도 기후변화에 따라서 유산이 파괴가 일어나는 거죠. 이것들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는가. 그래서 회복력을 유지하는 부분으로 모든 연구의 방향이 지금 다 맞춰져 있습니다. 등재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2018년까지는 한 나라가 매년 2개씩 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신청을 못합니다. 그리고 1년에 심사를 할 수 있는 건수도 45개에서 25개로 줄었습니다. 지금은 매년 이제 전 세계에서 신규로 등재되는 유산은 25개 미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갯벌이 지금 현재 계류 중이고요. 올해는 국제적인 팬데믹 때문에 아직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리지 못했습니다만 열리게 되면 15번째 한국의 자연유산이 갯벌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계유산은 여러 기구들이 있습니다만 이 기구 중에 제일 중요한 기구가 세계유산위원회라고 하는 유네스코 산하의 국가 간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이 행정 절차를 담당하는 행정국이 세계유산센터가 존재하고 있고요. 이 두 개 위에 세계유산은 전문가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자문기구가 국제기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IUCN이라고, 여기 지금 스펠링이 또 틀렸는데요. IUCN이라고 하는 국제자연보전연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커머스라고 하는 국제기념물유적보호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크롬이라고 하는 로마 보존협의회가 있고요. 그래서 각각의 역할이 조금씩 다릅니다. IUCN은 자연유산만을 다루고 이커머스는 문화유산만을 다루고 이크롬은 보존만 다룹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보시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제가 끊임없이 질문을 받는 게 이게 세계유산이 되나요? 세계유산 만들려고 합니다. 특히 지자체 공무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세계유산 중에 문화유산의 대상은 3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첫째가 쉽게 표현드릴게요. 유적지입니다. 사이트라고 표현하는 유적이에요. 유물이 아닙니다. 이동할 수 있는 대상은 세계유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움직여서 들고 갈 수 있는 것은 세계유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붙박이로 붙어 있어요. 이게 고고학적 유적지 또는 문화경관, 어디 도망 못 가잖아요. 이런 게 사이트가 세계유산의 대상이고, 둘째가 모뉴먼트라고 하는 기념물입니다. 이 기념물은 건축물도 되지만 예를 들어서 암각화 이런 것들은 다 모뉴먼트, 기념물이죠. 사람이 뭔가의 의미를 남겨놓기 위해서 붙박이가 되는 부동의 자연물이라든지 설치물에다가 의미성을 부여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굴 이런 것도 있는데 그냥 동굴은 세계유산의 대상이 아닌데 동굴 안에 들어가니까 알타미라 벽화가 있는 거예요. 이건 세계유산의 대상이 됩니다. 이게 기념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거대한 징기스칸의 큰 상을 진짜 상을 만들어 놨어요. 동상을. 이건 기념물이죠. 이런 거는 붙박이죠. 이게 만약 오랜 세월이 지나서 남아있다면, 1000년 후에 남아있다면 세계유산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건물들입니다. 건물들은 위대한 건축가들의 작품인데 이건 하나의 건물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개의 건물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1121개가 되는 세계유산 중에 상당히 많은 40% 이상의 유산은 유럽과 서구 열강이 지배했던 시대, 식민시대에 만들어놨던 엘리트 유산들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엘리트 유산은 거의 대부분이 종교 기념물들입니다.
뾰족뾰족한 고딕 성당들 이런 것들이 단독 교회가 세계유산이 되거나 또 유명한 미술가나 건축가가 작업을 했던 그런 작품들이 세계유산이 된 것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제3세계 국가들, 개발도상 국가들, 저개발 국가들,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시비를 지금 걸고 있고요. 왜 그런 유산만 세계유산이 돼야 되느냐? 우리 아프리카는 그런 기술이 없었지만 우리도 나름대로의 토속 건축을 다 갖고 있다. 이건 왜 세계유산이 안 되느냐?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세계유산에 대한 정의 부분도 이렇게 유럽 중심의 유니버설을 강조하는, 유니버설이라는 말은 유형의 유산을 강조하는 부분에서 저개발국 다양한 문화를 가진 나라들의 로컬 컬처를 반영하는, 지역 문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경향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자연유산인데요. 자연유산은 생물 서식지든지 자연경관이라든지 기념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연유산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연유산은 하나밖에 없죠. 제주도 한라산 포함한 제주도 검은오름 용암동굴계, 그다음에 성산 일출봉. 그래서 제주도의 한 10%에 해당하는 부분이 자연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이 결합이 되어서 같이 등재가 되는 경우를 우리는 복합유산이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그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콜롬비아산 블루마운틴 커피 좋아하시는데 그 블루마운틴이 복합유산지입니다. 이런 것들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계유산은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세계유산이 되고 안 되고 하는데 이 정의는 엄격하게 국제적으로 운영 지침에 따라서 10개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1번부터 6번까지 기준은 문화유산에 적용을 하고 7번부터 10번은 자연유산에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준에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지 세계유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등재기준 1번은 인간이 만든 창조적 걸작품을 의미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1번이 적용된 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석굴암과 불국사입니다. 자, 이런 것 왜 적용이 됐냐면 1번을 적용하려면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존재해야 되는데 바로 김대성이라고 하는 경도광대의 인물이 남아있기 때문에 1번이 적용이 됩니다. 2번은 한 문화권 안에서의 인간의 가치, 휴먼 밸류라고 하는 가치가 상호 교류를 했다는 증거입니다.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서로 주고받았다는 그 부분이 이제 2번으로 적용을 받는데요. 우리나라는 수원, 화성, 창덕궁 그리고 남한산성과 백제 역사유적지구가 2번을 적용을 받았습니다. 백제 역사유적지구는 중국 남북조시대의 양나라와 교류의 증거가 나왔는데요. 특히 익산에 가시면 왕궁리 유적이 있는데 왕궁리 유적의 후원의 정원석에서 비닐석이라고 하는 어린 석, 그러니까 고기의 비닐을 닮은 이런 정원석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 돌은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는 돌입니다. 중국에서 나는 돌입니다. 저장성 일대에만 나는 돌입니다. 그래서 그 돌을 보는 즉시 중국과의 교류가 있었구나. 그리고 후원의 양식이 중국 양식이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을 적용받았습니다. 남한산성의 경우에는 일본의 축성술의 일부가 우리나라에 창조적으로 응용된 부분이 인정을 받은 겁니다. 일본의 성곽은 지진이 많이 나기 때문에 90도 각도로 쌓지 않고 15도에서부터 60도 각도로 쌓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이렇게 평평하게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굉장히 지지력이 높습니다. 하지만 쉽게 공격당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나라의 임진왜란 때 순천 지역의 서생포 외성과 순천 외성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 외성을 일본군이 쌓았는데 일본이 자기 병사들을 동원해 쌓을 리가 없죠. 근처에 있는 우리 조선인들을 다 포로로 잡아서 쌓게 만듭니다. 이때 이 성을 쌓았던 일부 조선 사람이 특히 승려들의 일부가 남한산성을 쌓았던 1624년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임진왜란이 1599년에 끝나니까요. 20년 정도 후니까 20대에 끌려갔으면 40대 후반에 살아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때 이 축성술의 벽안 각성대사가 남한산성의 북쪽 성곽을 쌓았는데
벼강 각성대사도 남해안 일대 축대를 굉장히 많이 그 사찰에 가서 쌓은 부분입니다. 이때 이런 일본식 축성법의 기울기를 완만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단단하고 견고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셨던 것 같아요. 남한사상에 도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렇게 완만한 기울기로 쌓으면 돌도 많이 들어가고 높이를 맞추려면 굉장히 많은 공력이 들어가니까 어느 정도만 이렇게 완만하게 하고 나서 사람 키가 올라갈 정도가 되면 90도로 다시 올립니다. 이거 굽돌이 양식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남한사상에 도입이 된 겁니다. 이 부분이 바로 문화의 아이디어 교류로 인정이 됐던 거고요. 수원화성의 경우에는 중국의 전돌을 쌓는 그 축조기법이 여장에 그대로 도입이 됩니다. 이게 북학파에 의해서 실학파에 의해서 이제 도입이 되는데 그 때문에 2번을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당시에 이 완성본이라고까지 불렸던 우비지라든지 이런 중국의 병법서가 있습니다. 축계광이라고 하는 분이 썼던 것 여러 가지 병법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정약용 선생이 다 연구를 했습니다. 중국의 모든 것들을 다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에 맞춰가지고 만든 게 유형거라든지 또 여러 가지 우리 성을 쌓기 위해서 만든 그런 기계들까지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 인정받은 거고요. 3번은 우리가 보존하지 않으면 사라질 예외적인 증거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고고학적 유적지는 다 3번을 적용받는 게 원칙이고 우리나라에서 3번을 가장 많이 적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특히나 최근에는 살아있는 유산의 경우에는 3번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산사의 경우에는 3번을 적용받아서 신라시대 때부터 현재까지 살아있는 승려들이 살아있는 승가공동체라고 하는 부분이 인정을 받은 겁니다. 4번은 하나의 발달 단계를 나타내 주는 데인데요. 북한산성은 아마 3번과 4번을 적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만 자, 역사의 중요한 발달 단계가 그 안에 다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남한산성의 경우에는 하포가 만들어지기 이전과 이후가 그대로 다 성벽의 축조술에 반영이 되어 있어서 4번을 적용받았고요. 하회와 양동은 조선왕조의 전반적인 양반 문화의 단계가 다 반영이 되어 있어서 4번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해인사 장경판전은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6번도 인정을 받았지만 또 하나는 그 안에 판전 자체가 조선 전후기에 계속 개수를 하면서 이런 건축술의 발달 단계를 예증을 했기 때문에 4번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5번은 우리나라에선 없습니다. 5번은 토지용의 결과로 나오는 건데요. 열악한 환경에서 인간이 그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토지경관입니다. 쉬운 예로 이 포도농장, 이태리에 가거나 프랑스 남부에 가서 있는 바이너리 경관이 이 문화경관의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5번이 적용이 됐고요. 실크로드도 5번을 적용을 받았습니다. 6번은 이거는 혼자는 적용이 안 되는 건데요. 세계사적인 가치를 가지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세계사적인 가치를 가져서 6번을 적용한 곳이 딱 2개밖에 없어요. 하나가 해인사 장경판정, 트리피카타 코레아나라고 부르는 팔만대장경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팔만대장경은 전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을 만큼 아주 상세하면서도 정확한 부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경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선왕릉은 한 왕조의 전체 왕릉이 온전히 보존되어 있고 오늘날까지도 제사를 지내는 유일한 유적입니다. 그래서 6번을 적용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져서 올라가 보면 우리 것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을 이때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게 된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7번은 아주 아름다운 자연경관입니다. 제주도는 7번을 적용받았고요. 8번은 지질학, 지형학, 자연지리학 쪽으로 아주 뛰어난 학술적 연구 대상이 되는 증거입니다. 제주도 용암동굴은 8번도 적용받았습니다. 이것은 그 점성이 약한 용암이 흘러나오면서 만든 동굴을 연구할 수 있는 전 세계에서도 가장 뛰어나고 가장 희귀한 사례입니다. 이게 제주도 용암동굴입니다. 검은 얼음 용암동굴입니다. 9번과 10번은 우리나라에는 적용이 안 됐습니다. 9번은 생태계를 의미하고요. 10번은 희귀 동식물이 있어야 됩니다. 9번과 10번을 가장 많이 적용된 것이 쉽게 말씀드리면 아프리카에 있는 자연공원들인데요.
세랑게티라든지 이런 데가 다 적용이 되는데, 문제는 희귀동물이 사라져버리거나 죽어버리면 여기도 같이 해제가 되는 거죠. 이게 문제죠. 그래서 아프리카가 가장 많은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된 이유도 이 이유입니다. 자, 이 정도면 이제 세계유산에 어느 정도 제가 인트로를 드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계유산이 되려면 두 가지 또 다른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방금 말씀드렸게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등재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이 진정성과 완전성을 증명해야 되는데, 진정성이라는 의미는 거짓 없는 정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국가들이 이걸 거짓말로 꾸미기도 합니다. 이거 걸리면 바로 해제예요. 그래서 진품이어야 되고 명확해야 되고, 그리고 가장 이때 따지는 것이 옮겨진 것은 안 됩니다. 이전된 것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서원이 등재해서 2번의 실패가 됐던 이유가 피람서원이 옮겨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국제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왜 옮길 수밖에 없었는가? 홍수가 나서 산사태가 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물이 찼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옮겼는데 최근에 옮긴 것도 아니다. 과거에 옮긴 거다. 그렇게 인정을 해서 서원이 세계유산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국제적으로 아주 엄격하게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유산의 진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증거 자료를 갖다 들이밀어야 됩니다. 과학적 증거까지 다 들이밀어야 되는데, 북한산성의 경우에도 우리 조선왕조실록이라든지 승종원 일기라든지 또는 북한지라든지 하는 과거의 도큐멘트들, 그런 기록물들이 바로 이 진정성의 증거가 되는 거죠. 완전성은 유산의 가치를 다 포함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북한산성을 등재하면서 서울에만 속해 있는 것만 세계유산으로 가겠다, 고향에만 있는 것만 세계유산으로 가겠다, 안 된다는 겁니다. 전체를 다 포함을 해야 된다는 거고, 북한산성이 성곽유산으로서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갖기 위해 필요한 모든 성곽유산의 구성 요소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행궁만 빼도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등재 이후에 보존과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강제 조항이 있느냐. 근데 세계유산이 되면 많은 분들은 오해를 하시는 게요, 국제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규제한다. 아닙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국제법 197개국의 조인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런 규제법을 불가능한 얘기죠. 국내법에 의해서만 보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북한산성에 적용되는 가장 강력한 법들이 있죠. 문화재보호법, 대한민국의, 그 다음에 자연보호법, 가장 강력한 보호법입니다. 국립공원관리법, 뭐 이런 거에 의해서 군사지역 보호법, 뭐 이런 거에 의해서 다 보호가 되니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제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완충구역이라 그래서 지금은 모든 세계유산은 유산구역 이외에 바깥쪽에 완충구역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완충구역은 도시화가 밀고 들어오는 걸 막겠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보면 북한산성 이렇게 수려해도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에 카페가 만들어졌지만요, 저 위쪽에 계곡에 카페 들어오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관이 좋으면 좋을수록 상업적 활용을 해서 이익을 받을 수 있는,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어메니티 레벨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가고 싶으면 속초라든지 양양이라든지 이럴 때 가장 좋은 백사장 옆에 뭐가 있나요? 호텔이 서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걱정을 하는 겁니다. 세계유산이 됐을 때 상업시설들이 밀고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경관을 보존할 수 있는 완충구역을 두자.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우리나라는 문화재보호법상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라고 하는 개념을 두고 있고요. 유산구역의 끝점에서부터 500m까지 그걸 설정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북한산성의 경우에는 북한산성 국립공원 지역이 그 주변에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지역 주민의 호응도입니다. 이거는 지역 주민의 단순한 호응이 아니라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참여인가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설악산이 세계유산이 될 뻔했습니다. 설악산을 세계유산으로 만들려고 했을 때 주민들이
설악산 세계유산 하면 우리 다 굶어 죽는다. 국제법이 만들어져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우리 다 장사도 못하고 다 쫓겨날 거다. 그래서 실사단이 왔을 때 고홈이라고 하는 깃발 들고 앞에 가서 있었습니다. 실사단이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세계유산을 할 필요 없다. 그냥 버스 타고 떠났고요. 실사를 받지 못하면 세계유산의 심의 대상에서 빠집니다. 두 번째 문제는 거기에 끝이지 않고 주민들이 플래카드 들고 파리의 유네스코 본부 앞에 가서 We don't want World Heritage라고 외친 겁니다. 설악산 세계유산 원하지 않는다. 본회의장에서 각국 대표들이 앉아서 그 얘기를 들은 겁니다. 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지역 주민의 호응이 세계유산의 필수 조건이 된 건 대한민국의 효과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우리나라가 참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 남한산성 세계유산 할 때도 지역 주민분들이 남한산성 세계유산 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저하고 정말 저 힘들게 하셨어요. 제가 멱살도 한두 번 잡혔습니다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를 하지 않는 게 우리 국민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제 보통 국가라고 하는 것보다 나의 이익이 항상 우선되시니까요. 그런 부분이 뭐 저는 이해를 합니다만 어쨌든 세계유산은 그런 대국적 견제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요. 저도 세계유산을 등재를 뭐 일조를 했던 기억들이 있지만 저의 유익과 저의 영광을 위해서 한 바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남한산성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일부를 제가 다 썼지만 박사 논문 하나 더 썼습니다만 그때 이 땅에서 죽어간 수많은 영령들의 한풀이를 한다는 기분으로 썼고요. 백제의 경우에는 백제 멸망의 그 참담함을 이뤘던 수많은 또 영혼들을 위로해준다는 개념에서 썼고요. 산사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북한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험한 산세에 올라가고 돌을 나르고 6개월 만에 그걸 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기 가고 맞아 죽고 얼어 죽고 굶어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 우리 조상들의 그 노력을 생각을 하면 세계유산감 충분합니다. 그렇게 접근은 하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 지역 주민들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세계유산 간다 이런 생각 안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경관을 따집니다. 문화경관을 따져서 특히 이 성곽의 경우에는 성곽으로서의 군사경관을 따집니다. 이 군사경관의 개념 안에는 뭐가 들어가나 하면 당시의 무기체계와 유효사거리까지도 포함시켜서 분석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단순한 성벽만 세계유산 시키는 게 아니라 성을 만들었을 땐 그 당시에 무기체계가 존재합니다. 우리 북한산성을 쌓았던 1711년에는 우리나라의 무기체계가 화포무기로 바뀔 때입니다. 삼수병 제도가 도입이 됐고요. 총과 활과 그 다음에 창 이게 같이 결합이 되어 있었고 화포가 등장을 합니다. 화포 중에 홍위포도 있고 뭐 있는데요. 북한산성에서 사용한 포는 바로 불랑기라고 하는 후장식 카트리지식으로 이렇게 연발 사격이 가능한 포였습니다. 무게가 그렇게 안 무거웠어요. 그래서 큰 포도 있지만 작은 포도 있었고요. 지금 서울시청 안에 들어가시면 군기고 거기 안에 가면 불랑기가 모형이 제작이 돼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여기서 사격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포르와 또 사대를 다 조성을 해놨고 북한산성에도 그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사거리가 500m입니다. 남한산성의 경우에는 화포를 다 포대에다가 장착을 하고 제가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검단산하고 남한산성 1, 2, 3 남홍성 사이에 킬링존이 만들어집니다. 집중 포화를 가할 수 있는 지역이 만들어지고 한봉성과 그리고 동문 바깥에 들어오는 계곡 일대가 또한 집중 포화를 받을 수 있는 킬링존이 만들어지는데 조사를 해봤더니 병정한 당시에 그 일대가 청나라 군대가 들어왔던 침입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성을 쌓은 게 아니라 굉장히 치밀한 군사전략적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자, 북한산성의 경우에는 6개월 만에 쌓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폄하를 합니다. 에이, 6개월 만에 쌓은 게 뭐 시원하겠어? 그런데 하나 놓치시지 않아야 되는 게 그 6개월 성곽 축조를 하기 위해서 37년을 논의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37년 동안 북한산성 축조를 홍북산으로 할 건가? 계속 논의가 진전되어 왔고 그리고 북한산성을 쌓을 당시에는 조선은 이미 숙종 때
숙종은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나라의 산성부터 성의 거의 대부분은 다 숙종 때 고쳐 쌓은 걸로 아시면 돼요. 한 40개 정도의 성을 숙종이 쌓았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숙종 이전에 효종이 북벌론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효종 때 쌓은 성이 없어요. 이유가 청나라가 와서 다 허물어뜨렸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런데 청나라 스스로가 우리에게 성을 쌓아라 했던 시기가 바로 숙종 때입니다. 왜 성을 쌓았나? 이게 1680년대였는데요. 일본이 다시 우리를 공격한다. 한반도를 통해서 청을 정벌하려고 한다라는 첩보가 입수가 됐답니다. 그래서 청나라는 우리 지금이나 예전이나 중국은 동일한 지정학적 전략을 가집니다. 자기 땅에선 전쟁 안 합니다. 바로 완충 국가를 주변에다 두고 주변 국가에 와서 전쟁하는 겁니다. 청일전쟁 떠올려 보시면 왜 한반도가 불바다가 됐는지 금방 이해하실 거고요. 한국전쟁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자, 중국의 입장에서는 동일한 개념이죠. 우리 보고 야 일본이 쳐들어온다니까 니네 성 쌓아라. 풀어줬어요. 그 바람에 숙종이 잘됐다. 성 다 고쳐 쌓자. 그래서 다 축조한 겁니다.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진정성을 입증하는 데는 이런 여러 가지 8개 정도 되는 요소들을 하나하나 다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거는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시민들의 영역이 아닙니다. 세계유산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필요합니다. 자, 완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게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손상되지 않아야 되며 이 유산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 자체가 없어야 된다는 의미고 이 부분을 다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위험 요소가 없다. 손상되지 않아야 된다. 온전해야 된다. 이런 부분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로 무서운가 하면요. 제가 중국의 내몽골 지역에 있는 세나드라고 부르는 원나라의 상도의 유거지를 제가 실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만 당시에 현장 공무원들한테 제가 실사를 쭉 했더니 저희가 우리나라의 충자 붙은 임금들이 다 가가지고 너 고려왕하고 되라 하고 접지를 받았던 성이에요. 마르코 폴로에 나오는 세나드 그 이상향이 바로 원상도입니다. 원나라는 과도와 상도 두 개의 이도 시스템을 운영했는데 대도가 지금의 베이징이었고 상도가 여름궁전이 있었던 곳이 지금 내몽골 지역에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성곽이 유지가 되어 있는데 성의 한 변의 길이가 4km입니다. 그 길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일대 강을 하나 막아갖고 운하가 있었고요. 지금은 뭐 그냥 아무것도 없는 초지인데 아름다운 꽃들이 피는 그런 이 습지도 있었고요. 전 세계의 문물이 모여들었고 전 세계의 모든 종교가 다 거기 와서 사원을 갖고 있었던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자, 그 도시에 이제 제가 식사를 한 일주일에 걸쳐 다 하고 중국 관리들을 보고 자, 이게 뭐냐 그랬더니 저보고 헬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중앙정부가 헬기를 안 사준대요. 그래서 제가 실사 리포트에 그 야생의 초지에 산불이 났을 경우에 유산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 불에 강하게 노출되면 고각주 유적의 경우에 다 부스러지거든요. 그 위험성을 경고를 하면서 급하게 진화를 할 수 있는 진화 장비로 여기가 워낙 넓으니까 헬기를 한 2-3대 보유하고 있는 게 좋겠다고 썼어요. 그 다음에 제가 원 1위 있어갖고 또 다시 방문을 했더니 그 청장이 나와갖고 거의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저보고 고맙다고 저를 막 안으면서 헬기 사줬다고 중앙정부에서 너 헬기 태워줄게 그랬더라고요. 중국제 헬기는 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절을 했고요. 어쨌든 그만큼 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그 세계유산에 대한 그런 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국 정부가 어떤 곳인데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헬기를 사줄 정도로 대단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것이 보호관리책인데 이런 부분들이 다 있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지역 주민이 참여를 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이고 나머지 얘기는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등재가 이루어지느냐 한번 보시죠. 등재를 하려면은 우선 잠정 목록을 써야 되는데 이 잠정 목록은 북한산성이 지금 써서 계속 냈다가 보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잠정 목록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써서 제출하고 문화재위원회만 통과하면 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본등재를 하기 위해서
기초연구 영역을 다시 해야 되고 또 신청서를 1년 정도 또 써야 되고 그리고 제출하고 또 1년 실사 받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최종 결정되는데 이 전 과정이 5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또 5년이라는 시간을 유지를 하면서 지자체 단체장이 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있을까 저는 모르겠어요. 이 사실을 안다면 쉽게 세계유산 등재하겠다고 나서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김문수 지사님이 경기도 지사를 하실 때 이제 남한산성 세계유산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도 김 지사님을 제가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저보고 이게 세계유산이 될 수 있어?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그때 뭐 50대 초반이었고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저 교수 당신이 책임지고 할 수 있어? 그래서 그거는 약속을 못합니다.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등재될 때 5년 동안 김문수 지사는 정말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는 작성 순간부터 국가 1급 비밀 목록으로 분류가 됩니다. 1급은 아니고 2급 기밀 문서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유출이 될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을 김문수 지사는 이해를 해서 본인조차 안 보시더라고요. 그렇게 존중을 해 주셨고요. 나중에 등재 그 인정서는 남경필 지사가 받았는데 참 제가 속이 쓰린 게 김문수 지사가 5년 동안 그 고생을 했는데 결국은 남경필 지사님은 그 의미도 모르고 그걸 받으시더군요. 그래서 참 안타까웠던 생각이 있습니다. 마지막 그 세레브레이션은 제가 남한산성에서 죽어간 조선군 1만 5천 명의 영혼을 천도를 한다는 개념에서 풍선 안에다가 불을 달아서 다 띄워보내는 이벤트를 박현욱 선생님도 그 당시에 있었는데 경기문화재단 주관으로 했습니다. 정말 역사의 뒤안길에서 쓰러져간 수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그 생각 안 해보셨나요? 삼전도의 인도가 굴욕을 당하고 그럼 과연 남한산성에 남아있었던 1만 4천 조선 정예병은 어떻게 됐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안 하는데요. 20만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청나라와 끝까지 항쟁을 했던 그 조선군 병사들은 처참한 처우를 받습니다. 그건 누구도 얘기 안 해요. 쌍용지구 전투에서 기록에만 8,000명이 전사합니다. 그 시신이 수습이 안 돼서 숙종영강까지도 해골이 굴러다녔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나라 이제 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한 만큼 우리 조상들에 대한 노력도 폄하하기보다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일제 식민사관을 극복하는 길입니다.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 걸 소중하게 여기는 건 내 몸 안에 들어와 있는 나의 DNA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고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조상이 따로 있습니까? 우리 몸 안에 와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계유산으로 이제 등재를 하면은 좋은 점이 많죠. 5년 걸렸다 말씀드렸고요. 특히나 많은 좋은 점은 이게 홍보 효과가 있는데요. 어느 정도 홍보 효과가 있는가 하면 유네스코에서 돈으로 추정을 해봤더니 2조의 홍보 효과가 있습니다. 이만큼 홍보를 하려면 돈을 2조를 풀어야지 홍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막강한 홍보 효과가 있고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온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면 그걸 지켜내는 것은 정부가 아닙니다. 주민들이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주민호응이 시민사회의 바로 참여가 중요한 이유고요. 등재가 되면 소유권이나 이런 관리 문제 전혀 국내법에서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다른 규제는 없습니다. 또 하나 급할 경우에는 국제적인 전문가들의 바로 협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계유산이라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자문위원회에 전 세계적으로 한 3만 명 정도 되는 전문가들이 등록이 되어 있고요. 저도 물론 그 중에 한 명이지만 기꺼이 가서 돈 안 받고도 다 도와줍니다. 자,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한다는 것은 정부의 규칙적인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걸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는 얘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14개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점수로 따지면 120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 많은 점수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백제 역사유적 지구에는 8개가 구성 요소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신라의 경우에는 5개 지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고인돌의 경우에는 화순과 강화와 또 고창 이렇게 세 군데 고인돌 거의 뭐 200점이 넘는 고인돌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돌멩이 하나하나까지 따져보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자, 이 등재의 전체적인 경향을 보면은 등재 기준 3번을 적용한 게 10건이나 돼서 제일 많고요. 그 다음이 4번을 적용받은 겁니다. 7번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 역사가 그만큼 오래된 역사다라는 얘기를 반증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경관에 대한 부분이 하나도 적용이 되지 않았다는 말은 이 땅에 수많은 전쟁이 지나갔다는 얘기하고도 통합니다. 우리 이 땅에 우리 역사가 후한서의 동의전에 동의가 기록이 된 이후에 약 2000년이 조금 넘는 역사라고 그 기록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만 강건조선이 만들어진 게 BC 2333년이니까 그 이후부터 우리가 겪은 이 땅에 우리 한국인들이 겪은 전쟁의 걸 다 카운트를 해보면 931번의 외침을 받았습니다. 931번의 침략을 우리 짧은 역사 속에서 역사 기록에만 나오는 겁니다. 그 전쟁을 하면서 단일 민족을 이렇게 유지하고 하나의 문화의 정체성을 가진 것은 기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 가지 그 자긍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판단이 듭니다.